여러분들 요즘 자주 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방송도 그만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충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목소리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방송을 주제로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하냐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죠.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이 전쟁이 그 둘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점점 유럽 전쟁으로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푸틴 취임식이 코앞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요격했죠. 우크라이나는 이 개전 초기부터 미국산 무기로 계속 러시아와 싸워왔고, 드디어 미국산 무기로 크림반도를 공격했던 겁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군은 크림반도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라는 미사일로 요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 혀가 꼬부라지는 것들은 더 안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미국을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가 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왜 미국의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원래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 내에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파기가 된 상태다. 이게 만약에 파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러시아 역시 또 서방권과 미국에게 지켰던 조건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가 나토와의 조건도 깨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토와 직접적인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곳이 아니라 크림 반도를 서양의 무기로 공격했다. 참 이것을 용인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도 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가장 러시아의 전쟁의 요충지인 크림 반도를 공격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의 전쟁이 더 크게 양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토와의 충돌로 더 크게, 더 확실하게 확전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자, 공격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나토의 사무총장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명백히 나토와 미국은 서로 손을 잡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더 길고 더 크게 확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일부러 저지르고 있는 하나의 전쟁의 쇼맨십이다. 말씀드렸던 이 전쟁의 쇼맨십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의 쇼맨십을 장기화할수록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을 더 돈독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도 다 못 살아야 그나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이 바로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EU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가 가스로 너무 많은 괴로움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가스의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고, 유럽 연합에서도 그 괘씸죄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 본토에 공격해라, 러시아 본토 공격해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동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유럽의 전쟁까지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 유럽 니네들도 이제 우리와 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게, 제가 네덜란드 국방장관도 그렇고 에스토니아 국방장관도 그렇고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서방권과 유럽이 러시아와 세계대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푸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다국가 연합의 전쟁으로 양상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현재 우수수 넘쳐나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독일 정부가 최근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같이 합의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나라들이 이 전쟁을 크게 양상을 일으켰습니까? 결국은 그 뒤에 미국, 영국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저 나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심상치 않은 전쟁의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전쟁은 더 끔찍하게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젤렌스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 대한 논평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가 분명히 미국 지원 무기로 우리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 그땐 우크라이나 너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타격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서 무엇보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확전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 국가로 현재 변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더 고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참 젤렌스키한테는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더 이상 끝낼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를 움직여서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위한 파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젤렌스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거의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안건이죠. 미국의 1인자인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창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결국 파병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의 다른 말은 뭐냐? 이 전쟁은 무조건 확전시켜야 된다. 우리 미국의 경제가치, 화폐가치를 위해서라도. 뭐 이 말을 거의 줄여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전쟁을 좋아했고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반면 프랑스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프랑스가 갑자기 미국과 영국의 편에 서서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정치적 흐름 때문인데, 원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는 친서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장기 통치로 인해서 상당히 부패한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친러 개혁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 오게 되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우 불안했죠. 그래서 결국 미국과 의기투합하면서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프랑스는 다시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유럽이 합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러시아 본토 타격과 파병 논의까지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천병의 역할로 나토가 있고요. 만약에 이대로 아프리카에서 친러 개혁을 물리치지 못하고 프랑스가 물러나게 되면 프랑스에서는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영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이 전쟁을 확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그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G7 전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바이든이 공표하기도 했죠. 반면 유럽연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러시아의 동결 자산 때문입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이 대략 2,600억 유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0조 원 정도 되죠. 자, 이것을 횡재 수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추진할 방안을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러시아 동결 자산은 대부분 유로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미국이 동결해버리면 유로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가지고 유럽 연합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미국에 끌려다니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가장 큰 힘을 가진 그 국가가 결국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미국의 힘은 대단합니다. 뭐 외계인이 숨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함과 동시에 EU를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브릭스 국가의 탈달러 결제 시스템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견눈질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무역 결제 금융 시스템의 분리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러시아의 많은 서방권 은행들이 러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상당히 대내외적인 금융의 타격을 받게 됐죠. 러시아 역시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죠.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렇게 세 개의 유로존 은행 자산을 압류합니다. 그 압류 규모는 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돈이지만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결 자산에 비하면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일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거의 일방적으로 현재 압박당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이 와중에도 여전히 나토를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에서 확전을 우려하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여론을 조성하고 있던 곳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고, 미국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이용해서 EU를 움직이고 있었고, 또한 나토 내 친미파 세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우러 전쟁을 확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주변의 서유럽 국가들도 다 전쟁으로 힘들어 해야 자신들의 기축화폐 가치가 유지될 수 있고 자신들의 미국 내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나라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장난감 인형이 되어버린 젤렌스키는 이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또한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빚쟁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힘이 없는 국가와 대통령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얼마나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실히 알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강대국들은 다른 약소국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들이 이익을 취하고 또한 자신들만의 살을 찌우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저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